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안 좋은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청강 속의 카나리아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때는 사실은 한국 시장이 제일 먼저 반응을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ATM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네. 뭐 언제든지 쉽게 돈도 들어올 수 있고 빼갈 수도 있고 네. 금융 시스템의 어떤 진짜 이상 징후 뇌가는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령 뭐 중국은 이제 그렇게 자꾸 막고 있는 거죠. 최저의 아니면 최고의 어떤 마지노선을 갖다가 중국은 갖고 있는 거다. 이른바 수출량이 늘어나서 좋아진 건 한 10%인데 네. 환율 효과 네. 때문에 40%의 이익이 늘어났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또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서 네네네. 한국에 또 뭐 제2 외환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 네. 뭐 이런 식의 우려가 이제 점점 생겨나는 것 같아요. 네네네. 뭐 또 최근에 블룸버그였죠 아마. 네네네. 예, 뭐 네. 한국이 또 뭐 제2 IMF에 뭐 노출돼 있는 유력한 나라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그 우려가 증폭된 것 같은데, 네. 선생님 보기는 어떠세요? 일단 결론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그냥 외환위기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아니요.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네. 뭘까요? 그러니까 외환위기가 온다는 얘기는 사실은 자연적인 상황에서는 거의 발생을 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마찬가지로 사냥을 하듯이 어떤 특정 타겟을 놓고서 공격을 했을 때 사실은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뭐 미국을 제외하고 이제 나머지 군을 놓고 생각을 해볼 때면 네. 한국이 그 중에서 최약체냐, 네. 가령 뭐 외환이 조금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나라들, 그게 신흥국을 포함을 해서 외환위기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 중에서 한국이 최약체냐라고 할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지금 이제 환율이 이렇게 어떻게 보게 되면 급반등을, 그러니까 계속 치솟고 있는 이유는 한국 경제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기인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뭐 한국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무역 의존도라든지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큰 나라인데 네. 사실 무역 적자가 어느 정도 굉장히 가시화되고 있는 거고요. 네. 그것들이 이제 몇 개월 뭐 지속된다는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외국 투자자들한테는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안 좋은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한국은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탄광 속의 카나리아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죠. 네.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그걸 갖다 제일 먼저 반항하는 나라가 한국이고. 그러니까 이게 예, 뭐, 예. 뭐 매월 이렇게 수출 지표를 그 공표하는 날마다 그렇죠. 예, 뭐 각국의 투자기관들이 그렇게 예, 눈독을 예, 들이면서 그 지표를 보는 게 예. 한국이 그만큼 이제 대개방도가 높고 또 굉장히 다양한 어떤 상품들을 이렇게 그렇죠. 교육하는 나라이기 예, 때문에 예, 이제 그런 아까 말씀하신 탄광 속의 카나리아 같은 예.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건데요. 예, 예. 뭐 세계 경제가 앞으로 내년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네. 그것들을 사실은 한국의 경제라든지 한국의 그 원화가 사실은 선반영을 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반대로 세계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조금씩 좋아질 때가 그때는 사실은 한국 시장이 제일 먼저 반응을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도 뭐 사실은 그래왔던 거고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 어떤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의 그 외환 보유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결코 많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사실은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외환위기가 발생을 하려고 한다면 한국의 금융기관들이 뭔가 사고를 쳤어야 돼요. 사고. 가령 뭐 영국이 연기금들 애들처럼 네. 파생상품 시장에 투자를 해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봤다거나 아니면 단기채를 갖다가 많이 끌어왔다거나. 네. 근데 뭐 한국의 그 적어도 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징후들은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한국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달러가 굉장히 쌀 때 단기적인 어떤 채권들, 그러니까 달러 표시채 채권을 갖다가 많이 발행을 해서 사실은 뭐 한국 기업들이 비교적 그러니까 달러 상승에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다. 이런 징후들도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없다라고 보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제 원화가 약세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이제 무역 수지 흑자가 가던 나라가 어느 순간에 이제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면서 그 한국의 어떤 경제의 어떤 기초 체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약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 외국의 분석가들은 한국의 그 경제 기초 체력들이 그렇게 약하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신흥국 가운데 네네. 가장 빨리 경기 회복되면서 투자하기 좋은 나라 네. 한국하고 대만은 꼽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저도 사실 예, 그럴 것 같고요. 외국인들 예, 관점에서 예, 보면. 예. 또 한 가지 요인은 있죠. 사실은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환시장 자체가 굉장히 개방된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이 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ATM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네. 뭐 언제든지 쉽게 돈도 들어올 수 있고 빼갈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먼저 빼가기 좋은 시장부터 어느 정도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런 쪽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네. 이게 이제 한국 금융 시스템의 어떤 진짜 이상 징후, 그건 이제 사실은 뭐 뇌관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령 뭐 한국의 그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엄청난 네. 혼란이 네. 생겨가지고 네. 일시에 그게 이제 금융 리스크로 전이가 된다든지 하게 되면은 네. 그거는 한국 금융 시스템이 공격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뭐 외환위기 이전에 네네네. 한국 내부의 금융 시스템 위기가 먼저 불거지면서 그렇죠. 예.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외환 자체에서 먼저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네. 있겠죠. 우리나라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그러니까 원화 약세가 두드러진 이유는 우리가 2011년부터 계속 이어온 어떤 달러 초강세에 사실은 한국이 굉장히 좀 민감하게 대응한 측면이 있다. 가령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죠. 가령 미국의 직접 투자 뭐 이런 것들도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가령 뭐 반도체 회사들이든지 전기차 회사들이든지 배터리 회사들도 거기 합작 회사들을 많이 세우면서 네. 직접 자본 투자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미국 주시장이 지난 몇 년 랠리를 하면서 거기에 간접 투자 네. 한 사람들도 뭐 일종의 이제 서학게임이라고 서학게임이라고 하면서 지금 뭐 손실 난 사람들 엄청 많을 텐데. 그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게 네. 되면은 사실은 달러의 그러니까 원화매도 네. 달러 매수 포지션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적 그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했다라고 보는 게 저는 그게 합리적인 추론일 거라고 봅니다. 제가 좀 붙이자면 이게 뭐 2008년하고 좀 비교해 보면요. 네. 2008년은 사실 뭐 2008년은 외환위기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때가 그래도 원달러 환율이 한 1,500원대 후반까지 올라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실 이제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론 사태가 이제 터지면서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좀 그 취약한 트리거였던 게 뭐냐면 뭐 2000년대 내내 이제 좀 뭐 유동성이 풀리면서 국내에 들어왔던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 은행, 국내 은행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국내 부동산 시장에 엄청 들어간다가 이제 뭐 미국에서 이제 막 그 큰 사고가 터지니까 그 돈들이 이제 막 빠져나갔잖아요. 뭐 미국에서 이제 자기네들도 뭐 현금이 급하니까 막 이제 국내에서 빼가면서 그때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제 뛰었던. 물론 당연히 이제 지금과 비슷하게 또 경기가 급속도로 악화되니까 이 원달러 환율 올라가는 게 또 무역 수지 악화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당연히 또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 지금처럼 또 원자재 뭐 수입 가격은 또 올라가서 무역 수지 적자가 더 심각해지는 그게 이제 악순환을 그리는 구조가 되죠. 지금도 사실 약간 뭐 그런 측면의 악순환이 어느 정도는 작동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그 과거에 비해서는 그 국내 시중은행을 통해서 들어와 있는 외화 자금들 그 중에서도 단기 차입 자금들이 많이 줄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2008년에 비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그 대외 채무와 관련한, 대외 차입과 관련한 그런 구조는 상당히 좀 좋아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한 가지 조금 이 생각이 드는데, 그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사실 중국 경제가 상당히 탄탄했고, 또 중국이 어마어마한 부양책을 이제 그 구사하면서 세계 경제를 뭐 심지어 수렁에서 구해냈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지금은 중국 경제 자체가 되게 좀 취약한 상황이잖아요.
중국 내부에서도 지금 이제 뭐 부동산 문제, 그와 관련한 이제 뭐 이 그림자 금융 문제, 네. 뭐 그 한계까지 왔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한국이 사실 무역 수지 적자가 심각해지는 것도 중국 그 관련한 대중국 관련한 수출이 네네, 위축되는 그렇습니다. 영향이 예. 사실 굉장히 예, 큰 걸로 예. 지금 확인이 되는데 네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 추가적인 리스크는 없을까요? 특히 외환 문제와 관련해서. 환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중국 경제가 지금 같은 어떤 시스템 하에서는 네. 뭐 많은 사람들이 중국 경제의 위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만은 일단은 굉장히 급한 어떤 위기 국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나고 있다라고 뭐 보거든요. 네네. 저도 뭐 과거에는 사실은 중국 경제가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외환위기 때처럼 네. 우리나라 1997년이라든지 98년도 외환위기 때처럼 그런 위기를 갖다가 한 번은 겪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사실은 외환시장이 어느 정도 개방에 달려 있는 겁니다. 네. 자본시장과 외환시장이 개봉에 달려 있는데 중국은 이제 그걸 한사코 막고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중국 경제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중국 경제가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그 방어벽을 갖다가 치고 있는 거다. 그게. 네. 그게 뭐 일부에서는 미국의 양털 깎기라든지 뭐 이런 걸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막는 최저의 아니면 최고의 어떤 마지노선을 갖다가 중국은 갖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중국 경제의 급락 아니면 추락 이런 걸 갖다가 기대라든지 아니면 전망하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중국 경제는 분명히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부동산 홍다그룹의 부동산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부동산 버블.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서서히 부동산 그런 어떤 문제들을 갖다가 중국 정부들이 나서서 어느 정도 이제 서서히 그 완충시켜 나가면서 흡수하는 단계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100%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죠. 또 하나의 문제는 사실은 이제 미국의 전방위적인 대중국 압박. 그리고 그게 뭐 반도체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중국 경제의 어떤 둔화적인 어떤 요인들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 요인들은 분명하지만 중국은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내수 기반을 어느 정도 갖췄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뭐 중국 국민들이 가난하니까 대다수는 가난하니까 내수 기반이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중국 정부가 개입을 하잖아요. 그게 뭐 보조금을 주든지 뭘 주든지 간에 어쨌든 내수가 돌아갈 수 있는 사실은 그런 어떤 인구학적 뭐 이런 것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아니면 중기적으로 어떤 중국 경제의 어떤 파국 이걸 갖다가 뭐 호사가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뭐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이제 기자 출신이다 보니 한국 언론의 편향을 자꾸 이제 좀 보게 되는데요. 한국 언론들이 이제 외신이라고 하면 다 그냥 이른바 서방 외신이고요. 서방의 이제 뭐 통신사들 또는 뭐 주요 뭐 미국이나 영국의 이런 뭐 언론사들의 이제 보도를 인용하는데 그 서방의 언론들은 사실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찌 보면 중국 입장에서 보자면 좀 불편한 그 왜곡된 편향적인 시각들을 좀 많이 갖고 보도하고 있고 늘 중국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불투명한 걸 위험하다라고 보고 그래서 늘 이제 좀 틈만 나면 중국 위기설을 좀 제가 볼 때는 과장 보도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이제 얼핏 말씀하셨는데 한국은 대외 개방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전 세계적인 그 유동성 사이클이 바뀌면서 생겨난 어떤 충격에서 가장 빨리 이제 그 변화가 나타나고 또 그 변화를 이제 외환시장 같은 데서 선반영하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거꾸로 보면 뭐 국내 산업적인 기반이 사실은 뭐 반도체라든지 특히 최근에 와서는 이제 2차 전지 산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강한 편인데 그러면 이게 환율이 올라가면 사실은 우리처럼 이렇게 수출 기업들이 많은 나라들은 또 환율 효과를 보잖아요. 그렇죠. 뭐 얼마 전에 LG엔솔 그 잠정 실적 발표한 거 보니까 실제로 이른바 수출 양이 늘어나서 좋아진 건 한 10%인데
환율효과 네. 때문에 40%의 이익이 늘어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흐름이 네네. 뭐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나타났는데 네네네. 이런 흐름이 사실은 저는 기업 수익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뭐 역할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그 세계 경기가 침체를 겪으면서 바닥을 다질 때 가장 빨리 바닥을 다지고 또 빠르게 이렇게 좀 뭐 그러니까 외환도 안정되면서 그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시장이 좀 안정되는 걸 빨리 찾아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아니, 그 부분은 저는 그 의견에 뭐, 네. 적극적으로 네. 동의를 합니다. 네. 지금 반도체 사실은 어제 이제 미국의 뭐 전체적으로 이제 나스닥 같은 데 보면은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전체는 내렸지만 마이크론 같은 거는 올랐잖아요. 네. 사실 이제 미국의 그 대중국 압박들은 뭐 반도체 장비 쪽으로 좀 집중이 돼 있는 거고 네. 사실은 뭐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를 위주로 하는 그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왜 반도체 회사들을 얘기하냐면은 우리 경제는 사실 거기에 다 그 어떻게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하고 그 SK 하이닉스가 그 선행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네. 한국 경제의 선행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그 생각보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너무너무 크죠, 사실. 네. 거기 이제 최근에는 이제 2차 전지 업체들까지 이제 가세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것들은 뭐 저기 소장님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은 사실은 뭐 세계를 갖다가 그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 쌍두마차고 그것들이 내년 경제가 힘들어진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걸 갖다가 다 업황에서 다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고 있는 네. 거예요. 실제로 최악을 찍었을 때는 사실은 그 주식 투자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사실 그때가 사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있거든요. 네. 뭐 진짜로 실적이 좋고 할 때는 이미 다 끝난 거고요. 그 업황이 바닥이 됐을 때 턴어라운드 하기 한 6개월 전 뭐 대충 뭐 그 정도 시점이 사실은 시점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제일 좋을 때고 이거는 제 생각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주식 투자를 해외에서 하는 주식 투자라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네. 사실은 스마트 머니들은 계속해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고통스러운 구간을 지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예. 제가 좀 뭐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을 선생님께서 아주 예,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뭐 윤석준 선생님께서 아주 뭐 컴팩트하면서도 핵심만 쏙쏙 잘 짚어주셔서 짧은 시간에 잘 정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